자, 4시가 됐으니까 다시 시작합시다. 자, 척추동물의 4대 조직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뭐 이들만이 조직으로서 무슨 볼 가치가 있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4개의 가장 흔한, 우리 몸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4가지 조직을 보면서 그들의 차이점을 보면 결국 각각의 기능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변화되는가를 혹시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뭐 우리의 껍질을 구성하는 우리의 겉껍데기를 구성하는 그 가장 큰 어떤 조직의 가장 큰 기능은 뭐겠어요? 결국 보호지. 뭐든 간에 코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물질, 그다음에 그것이 가장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의 가장 첫 번째 경계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한 면도 좀 수행을 해주고 하는, 충분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것이 이런 상피 조직이다라는, 그래서 보호막,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상피 조직의 양극성, 뭐 이런 거 한번 읽어보면 그냥 충분히 알 수 있는 얘기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피족에 뭐 이상한 양극성이라는 것이 있고, 뭐 막이 무슨 바깥쪽에 정단면이 있고 또 다른 면에 이상한 육모라는 것들이 있고, 상피조직에 이거 왜 이래라고 하면, 그 보호라는 것과 물질 교환이라고 하는 지금 언급한 그 2가지 기능을, 2가지의 대표적인 기능이죠. 그것들을 수행하기 위한 그들의 몸부림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상피조직 세포를 대표적으로, 물론 이건 너무 과장된 것이지만, 바트 심슨 머리처럼 상피조직 세포는 주로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동물 세포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동물 세포를 떠올릴 때 이렇게 그냥 동그랗게 그리잖아요. 일반적으로 식물 세포의 이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하는 차범근을 그리잖아요. 이렇게. 왜? 세포벽이 딱 있으니까. 동물 세포는 이렇고 식물 세포는 이렇고. 그런데 상피세포, 동물 세포로서의 상피세포는 특이하게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린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서 밑에 있는, 소위 말하는 뭐 기저막 어쩌고저쩌고 하는 요 밑에 있는 부분과 저 위에 있는, 상부에 있는 이 부분은 결국 이렇게 삐죽삐죽 이렇게 돼 있지. 그래가지고 이 세포가 뭘 어쩌겠다고 우리를 보호해 준다잖아, 세상에. 우리를 껍질화 해가지고서 우리 몸을 덮고, 우리 몸을 바깥을 덮는 것도 모자라서 안으로 들어가가지고서 우리 몸의 안에, 사실 우리 몸 안을 보면 하나의 큰 구멍으로, 동굴이잖아요, 동굴. 입으로부터 들어가서 막 탐험을 해보면 결국은 그냥 한 뻥 뚫린 구멍이 있는 거야, 계속. 그 구멍에 이 표면도 전부 이들이 덮어버리고, 이것이 바로 상피 조직 세포들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왜? 자,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처절한 것은 일단 보호를 해줘야 돼. 보호를 해주면서 이들이 맨 가장자리의 부분, 우리의 최전방에 있잖아요. 우리의 철책선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그러면 이들이 있으면 우리가 움직이면서 막 비듬 떨어지잖아, 그래도. 우리가 움직이면서 이들은 툭 하면 마치 스페이스 셔틀에서 이제 막 우주여행하는 비행사처럼 잘못하면, 여차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우주로. 그거 안 당하려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요 밑에는 그 안에 있는 내부 조직, 내부의 큰 덩치와 엄청나게 철저하게 철석같이 뭔가를 갈고리 같은 것으로 붙잡아 매둬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여기 엄청나게 있겠지, 여기. 이 세포 밑바닥에는 막 자일, 암벽 등반할 때 이런 걸는 갈고리 같은 자일 같은 그런 기구들이 여기 마구마구 있어서 이들이 쉽게 우리의 몸 전체로부터 그냥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래야 그들이 촘촘하게 여기 옆에 전부 붙어서 스크름을 짜서
대형을 흩트리지 않으면서 로마 군단들처럼 대형을 흩트리지 않으면서 이들이 쫙 이 옆 사이사이로도 그 누구도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줘야 보호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건 좋아. 알았어. 됐어. 그런데 얘 위는 왜 이렇게 쭈삣쭈삣쭈삣하게 있어, 이건? 이들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뭐지? 무역이잖아. 무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우리의 작은 창자가 사실은 대표적으로 그러한 물질 교환, 소화된 양분을 우리 몸 안으로 흡수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는데, 바로 이 쭈삣쭈삣쭈삣하게 돌출되어 있는 요 표면은 정말 소장 세포에 가장 잘 표현이 두드러지게 되어 있는 거죠. 거기서 우리의 영양분을 가장 흡수하는 그 기능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이러한 모양을 가지면서 표면적을 넓혀서 물질 교환을 훨씬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해준다라는 그 두 가지 좋은 대표적인 특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상피조직에는 좀 전에 언급한 자기들끼리 우리 흩어지면 절대 안 돼 하고 이렇게 팔짱 끼고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해주는 요 일반 생물학 1시간에 이미 배웠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연접 단백질들. 세 가지 종류의 이름도 비슷하고 위치만 다를 뿐이지 요 그림 여기에 좋은 그림이 뭐냐면 여기에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세 가지 접착 연접, 밀착 연접, 그다음에 접착 반이라고 하는 세 가지 종류의 전부 이 상피 세포들을 요 틈새가 벌어지지 않게끔, 그래서 요 틈 사이로 무엇이 들어가면 그냥 이 안으로 다 침투해 버리는 거 아니에요. 마치 접착제처럼 촘촘하게 타이트하게 이들을 묶어두는 세 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상피 세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름들이 접착 연접, 밀착 연접, 접착 반, 그리고 그들의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도 막 질문을 하고 그런 쓸데없는 디테일이죠. 이 세 가지 종류에 들어는 봤어. 접착 연접, 밀착 연접, 접착 반, 들어는 봤어. 다 뭐 하는 애들이야? 이 바깥쪽에 있는 상피 세포들이 전부 그 중간에 틈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아주 타이트하게 자기들끼리 요거를 마치 접착제처럼 이렇게 붙여주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단백질들이에요. 그래서 통틀어서 이들을 연접 단백질이라고 해. 정도로 알아두면 생물 교양으로서의 걸맞는 정도의 수준의 지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 세 가지 종류의 무슨 연접 단백질들이 있으면서 자, 밑에는 개구멍을 우리가 원형질 연락사라고 하는 식물세포의 개구멍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으나 그와 상응하는 동물의 개구멍, 왜 식물만 개구멍이 있겠어? 동물도 당연히 있겠죠. 그것이 바로 간극연접이라고 하는 여기에다 마치 드릴을 뚫은 거예요. 요 세포 막 사이에 식물세포처럼 세포벽이라는 딱딱한 것이 없기 때문에 동물세포는 그냥 흐물흐물한 세포막으로만 경계가 있기 때문에 훨씬 쉬워. 그냥 6개짜리 단백질로 된 6개짜리 기둥을 여기다 툭 박아버리면 그 중간에 그냥 구멍이 뻥 뚫리게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간극연접이라고 하는 개구멍이 여기.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개구멍이라는 뜻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원래 세포막과 세포막, 식물에서 있어서의 그 원형질 연락사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세포막 사이를 뚫고 가려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모든 거를 다 밝혀야 되지. 나 누굽니다. 너 누구야? 나 수소입니다. 그럼 넌 수소 전담하는 채널을 통해서만 갈 수 있어. 너 누구야? 저는 포도당인데요. 그럼 포도당은 저기 포도당 전담하는 그 채널로 가세요. 하고 그러지 않고는 통과가 안 되는데
요 개구멍으로 가면 살짝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개구멍이 밑에 있는 거죠, 주로. 조금만. 그 밑으로 가면은 그냥 크기만 맞으면 대충 포도당이든 수소든 뭐든 간에 대충 적당한 크기면, 그러니까 사람이든 물질이든 너무 크면 안 돼. 그런데 동참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간극 연적이다라는 점. 그 정도. 자, 이 상피세포는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계속 이제 해줘야 되는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바깥쪽에 있잖아. 마모가 훨씬 심하잖아. 계속 마모가 되고 또 누군가가 여기서 툭 치고 누군가가 와서 갈고리를 훅 그냥 갑자기 멀쩡하게 길 가는데 누군가 와서 이렇게 확 채가고 그래서 여기가 피 철철 나게 되는 그런 가능성도 훨씬 더 높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상피세포는 이 지속적인 세포 분열을 항상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언제 어디서 그렇게 일이 발생할 빈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양날의 검인 것이 그만큼 세포 분열을 할 수 있는 자신의 잠재력을 높은 상태에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면 그 세포 분열을 빨리 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잘못되면 쉽게 암세포로 돌변해버리는 거죠. 암이라는 게 결국 통제불능의 세포 분열을 하는 것이 암세포잖아. 암세포의 특징은 첫 번째, 그러한 통제불능 상태에 미친 듯이 급속한 그런 세포 분열. 두 번째는 분화를 전혀 하지 않는 다세포 생물로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의식 있는 시민사회에서 니들이 하나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려면 뭔가 지켜야 할 에티켓이라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분화라는 것인데 각자의 영역에서 나름대로 이 암세포라는 녀석들은 그런 게 어딨어. 그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분열만 하는 거죠. 분화? 어디서 듣던 얘기야? 분화는 개나 줘 하면서 계속 분열만 하니까 그것이 암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암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고 제거해야 될. 그들도 역시 분화를 할 줄 아는 그런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우리가 그다지 그렇게 경계하면서 너도 니들 나름대로 그렇게 잘 살아라 같이 공존이 가능하는 방법을 모색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도저히 불가능한. 어쨌든 그래서 이 암세포들이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그런 암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 그 상피세포에서 유래한 그런 암들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그리고 잘못될 확률이 매우 빈번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도 아예 들여다보지 마세요. 무슨 상피세포 중에 너무 편평, 입방, 원주상피가 있고 뭐가 있고 그냥 생기대로 그렇게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그냥 해부학적인 측면에서. 그래 있으라 그래 뭐 어쩌라고 우리 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있으니까 같이 넣기는 했으나 우리가 그것을 신경 쓸 디테일은 전혀 아니다라는 점. 자, 상피조직은 그렇고 결합조직이라는 것은 좀 희한한 것이 결합조직이 범주에 속하는 조직 세포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결합조직 보통 쉽게 생각해서 연골 결합조직 맞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그 결합조직 세포로서 이 동물 세포에서 아주 유명한 그 결합조직 세포가 바로 요겁니다.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하는 섬유아 세포라고 하는 요것이 중간에 마치 우리 소파나 스터프드 애니멀 같은 데 중간에 채워넣는 필러 같은 구실을 해주는 비슷하게 우리 몸의 바깥에 이런 껍질, 상피조직이 만드는 껍질이 있고 안쪽에 우리 몸을 지탱하는 뼈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뼈대와 상피 사이에 그 중간중간을 의미 있게 연결을 해주는 근육들이 있을 것이고 그 사이사이로 똥과 의미를 훨씬 더 의미의 차원을 심층적으로 해주는 여러 다른 장기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딱 빼곡히 다 채워진다고 생각해요?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빈 공간이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그 빈 공간을 다 물로 채울까? 물침대야? 아니야. 다 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런 솜처럼 보들보들한
그런 푹신한 쿠션을 역할을 해주는 그런 세포들을 또 중간중간에 얘가 끼워 넣는 거지. 그것이 바로 섬유아 세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표적인 결합 조직이라고 하는 세포의 종류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뭐 중간에 이렇게 완충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사실은 섬유아 세포는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를 특이적인 특산품을 섬유아 세포 특산품을 만들어내가지고 밖으로 외부로 방출을 해가지고서 특산물, 섬유아 세포의 특산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그것이 뭐가 있을까? 콜라겐입니다, 바로. 콜라겐이라고 하는 그 단백질이 그 섬유아 세포가 전문적으로 만들어가지고서 밖으로 던져버리는. 그 콜라겐이 바깥에 마치 용수철, 침대 용수철 구실을 해주니까 신축성이 우리 몸 전체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있으며 그뿐만이 아니라 그래 섬유아 세포 결합 조직 충분히 있을 만해.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 결합 조직으로. 지방 조직 역시 결합 조직의 하나로서 간주를 합니다. 물론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기능적으로 생각하면 지방 조직은 우리가 왜 가지고 있을까? 기능적으로. 응? 체온 유지 같은 그 보호하는 거 아주 중요한 조직. 또 하나는 혹시 남는 잉여 이 에너지가 있으면, 영양분이 있으면 그거 괜히 쓸데없이 버리지 말고 놔줘 해서 저장하는 에너지를. 그러니까 지방 조직이 저장하는 건 결국 그런 잉여 에너지를 저장해주는,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그 잉여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런 조직들이 있으면은 열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나중에 진화를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일부 지방 조직은 진짜로 동면하는 동물이나 겨울잠을 자는 동물이나 갓 태어난 포유동물의 어린 아기들은 특히 어떤 특별한 종류의 그런 지방 조직들이 거기서는 열만 내는 거야, 그냥. 열을 막 내가지고서 히터처럼 구실을 해가지고서 이런 체온 유지를 해주는 그런 것들. 그거 역시 그러니까 결합 조직 중에 하나. 연골도 결합 조직이고. 그런데 혈액, 적혈구, 백혈구들이 또 결합 조직의 일부라는 것도 혹시 아셨다면 인정이고, 몰랐다면 이제부터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알 만큼 중요한 거야? 하면 대답은 아니올시다고. 그거 알아서 뭐해, 사실. 결합 조직이. 혈액세포가 결합 조직인지 아닌지 그까짓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뼈, 역시, 당연히 결합 조직 세포 중에 하나겠죠. 여기서 이 결합 조직을 구성하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조직 세포들을 중에서 우리가 크게 얼핏 결합 조직 중에 하나라도 생각을 할 만한데 여기에 빠져있는 세포가 하나 있지. 뭘까? 조직. 근육 조직 세포들은. 근육은 이들과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따로 자기들 나름대로 자수성가해서 하나의 일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런 거고, 이거 쓸데없고, 이거 세 번째로 흔한 우리 몸의 조직인 바로 이 근육 조직인데, 여기서는 근육 조직은 뭡니까? 이제 근육의 기능은 뭐예요? 물론 뼈와 다른 신체 부위를 연결을 시켜서 이제 몸을 움직이게 하는, 우리 동물로서 움직이게 하는. 그러니까 식물은 근육세포 같은 게 있을 필요가 없지, 당연히. 안 움직이니까.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움직이는 거하고 또 그게 연결이 사실 되는 얘기지. 움직이려면 근육 조직 세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야 될까? 다른 세포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기능. 수축을 하는 거지. 그래서 특히 이 골격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수축을 아주 전문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그 근육 수축에 의해서 우리 멋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막 뭐를 짚고 던지고 막 하는 그것들이 바로 그런데 그 수축을 어떻게 하는 거지? 왜 다른 세포들은 이렇게 수축 못하고 왜 니들만 하는 거지? 뭐 어쨌길래? 이 수축의 정체가 뭐냐? 라고 할 때 그 수축의 정체라는 거는 이 액틴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 액틴이 근육에만 있는 건가? 아니잖아. 액틴은 뭐예요? 세포 골격 단백질 중에 하나잖아. 일반 생물학 1 다시 소환하면 세 가지 종류의 세포 골격 단백질 뭐였죠?
튜뷸린을 하는 마이크로튜뷸, 미세소관이 있었죠. 미세소관. 그 다음에 미세섬유, 마이크로필라멘트. 그 다음에 중간섬유. 이 세 가지가 세포 골격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이루는, 그거 안 했나? 일반 생물에 의해서. 그런데 그 미세섬유라고 하는 그 세포 골격 단백질을 이루는 그 구성원이 바로 요 액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액틴. 어디나 다 있는 거야, 어디나 다. 근데 왜 근육에 있는 이 액틴은 뭔가 뭐 특별한 거지? 원래 이 액틴에는 이 세포 골격 단백질 위로 걸어다니는 단백질이 있잖아요. 운동 단백질이라고 해서. 세포 골격이 원래 도로망 구실을 한다고 했지. 미세 소관이든 미세 섬유든 이 세포 안에 쫙 도로망처럼 깔려가지고 그 위로 수송 소낭들이 물항아리를 지고 가는 여인네들처럼 거기를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면서 장소 A에서 B로 이것들이 옮겨가는 그 모습, 아직도 이 머릿속에 딱 픽처로 간직하고 계시죠? 일반생 이래 그것. 그게 바로 이 세포 골격 단백질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기능 중에. 근데 이 액틴, 그러니까 그 위를 걸어다니는 운동 단백질들이 있다는 얘기지. 그 액틴이라고 하는 이 액틴이라고 하는 미세섬유 단백질 위는 미오신이라고 하는 운동 단백질이 전문적으로 그 위를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오신이라고 하는 것은 액틴 미세섬유 위를 걸어다니는 그런 운동 단백질. 그러니까 걷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걷기 위해서는 뭔가 뭘 해야 돼? 자동차가 가려면 뭐가 필요해? 기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운동 단백질이 걸으려면 뭐가 필요할까? 에너지. 뭘로? ATP. 맞아요. ATP를 한 번씩 가수분해를 해줘야 한 걸음. 지가 무슨 함지러 왔나? 한 걸음 갈 때마다 찔러줘야 되고 해요. 운동 단백질들은. 그러니까 미오신도 예외는 아니야. 다만 미오신은 액틴 위만 걸어다니는 운동 단백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근육세포에서는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 위로 그냥 막 걸어다니는 그런 운동 단백질인데 이들이 스파르타쿠스가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조직을 해가지고서 야, 우리 이러고 살 게 아니라 우리 모이자. 그래서 이 미오신 단백질들이 자기가 훨씬 더 굵은 어떤 고정적인 그런 조직으로 탈바꿈을 해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이 미오신 단백질은 원래 태생이 운동 단백질이요. ATP를 주면 자기들이 움직이게 돼 있어. 그거는 절대 어디 가나? 그 버릇은 어디 안 갑니다. 다만 그 미오신 단백질들이 더 이상 액틴 위를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비대해진 이 하나의 섬유화된 미오신 미오신 기둥이 큰 그런 고리를 형성해가지고서 이걸 마치 놓아젓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막 당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액틴들이 꼼짝 못하고 미오신이 한번 딱 이렇게 움직이면 지들이 꼼짝 못하고 이렇게 쫙 줄어들었다가 늘어들었다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근육 수축의 바로 메커니즘이라고나 할까? 이 그림에서 액틴과 미오신, 액틴은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있고 미오신들이 이렇게 큰 게 중간에 있으면서 이들이 미오신들이 딱 당기면 꼼짝 못하고 이들이 당겨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것이 바로 우리 일반적인 하나의 근육 세포들의 수축 메커니즘입니다. 그럼 이들이 전부 동시에 그 일을 하면 마치 동시에 중국인들이 동시에 점프를 하면 지구가 자전이 출기 바뀌듯이, 그래서 딱 이것이 당겨져서 이렇게 이 모든 큰 힘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뭐를 알아야 될까? 근육세포에서. 근육 수축의 메커니즘을 대충 이렇게 쉽게 수박 겉핥기로 얘기했지만, 그러나 아직 압니다. 그거가 좀 부족한. 사실은 세포생물학에 가서 근육 수축에 대한 좀 더 확실한 자세한 요 세부 구조를 봐야만 조금 더 끄떡끄떡하고 이해가 되겠지만, 그냥 대충 얼버무린 얘기이고, 미오신이 이걸 땡긴다. 미오신이 자기들끼리 밀어서 액틴을 땡긴다. 그래서 이들이 수축하게 된다 정도로만 알아두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근육 조직에 대해서 또 하나 해결해야 될 것은
종류를 근육 조직에 세 가지 종류가 다른 종류가 있더라 하는 정도. 상식 수준에서 교양으로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가서 뭐 하는 그것이 이제 줄무늬 근육, 줄무늬 근육이 있고 평활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해부학적으로 보면, 해부학적으로 딱 보면 어떤 근육 세포들은 마치 7, 80년도에 조회 쓰듯이 오하이어를 딱 맞춰가지고서 다 정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포가 있고, 또 어떤 근육 세포는 그렇지 않고 그들이 막 중구난방 아주 불규칙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세포를 우리는 평활근, 민무늬근이라고 하고, 잘 그렇게 정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깥에서 현미경으로 봤을 때 그 세포를 줄무늬 근육이라는 거 하는데, 이들이 뭔가 기능적으로 서로 다를까? 달라요. 일단 골격근이라고 하는 우리 실제적인 움직임을 전부 거의 관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근육들은 전부 이런 식으로 줄무늬로 된 줄무늬 근육이고, 다액세포 뭐 그 정도야. 뭐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것은 voluntary muscle. 무슨 얘기냐? 내가 내 마음대로 이것을 알아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얘를 집어야 되겠다. 이걸 집어서 이것을 던져야 되겠다. 이거 다 누구의 결과로? 이 골격근에. 그러니까 결국 골격근들은 전부 내가 의식을 하고 조정을, 이게 통제가 가능한 근육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근육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응. 뇌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뇌와 근육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지? 뇌의 신경 전달이 결국은 종착역이 근육이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어떤 뇌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는 얘기가 뭐냐라는, 내 마음이라는 게 네 마음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네 뇌야 임마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면 그것이 전달이 돼서 어떤 특정한 근육에 딱 전달이 되게 돼 있어. 그 특정한 근육이 수축이 돼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그것이 바로 골격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골격근들은 전부 살펴봤더니 한결같이 모습이 이렇게 줄무늬, 아주 반듯하게 줄무늬가 있더라라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교과서마다 이것을, 어떤 교과서는 뼈대 근육이라고 하고 어떤 교과서는 골격근이라고 하고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대조적으로 계속 제가 언급을 오늘 했던 평활근이라고 하는, 얘는 얘하고 엄청 다르잖아요, 보기가. 그런 줄무늬가 없잖아. 그런 근육은 어디서 볼 수가 있을까? 이런 민무늬라고 하는 그 평활근은 어디서 볼 수가 있을까? 장기, 위 수축하잖아. 위가 수축하지 않으면 소화 안 되잖아. 장 수축해야 돼. 이거. 그런 장기들 수축은 누가 하나? 그러니까 뇌를 타고 세는 그 뇌벽을 싸고 있는 그 세포들이 그냥 수축하나? 아니에요. 그 뇌란 자꾸 위를 이렇게 덮고 있는 그 위에 이런 평활근들이 덮고 있는 거죠. 혈관 수축 어떻게 해? 혈관 수축해야 되잖아. 혈관 수축은 누가 하지? 혈관을 이렇게 싸고 있는 그 세포, 상피세포 일종의 걔가 하나? 아니에요. 상피세포는 근본적으로 수축이라는 걸 못하게끔 돼 있어. 나의 영역이 아니야. 그 상피세포 바로 위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이 있는 거지. 그 근육들은 전부 평활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혈관 및 장기들의 수축을 전담하는 다른 종류의 근육세포들이 있다는, 근육 조직들이. 그들을 우리는 평활근, 스무드 머슬, 또는 아까 그 교과서에서 그 그림에서 봤듯이 민무늬근? 하는 그런 것들 용어로서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자, 이 골격근과 평활근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그러니까 골격근은 뼈대를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은 수의근이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그런데 이 장기를 움직이는 평활근은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이네. 내가 뭐 하면서 내가 좀 밥을 막 먹었으니까 빨리 소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위의 수축 속도를 조금 올리자. 내 마음대로 한 적 없잖아요. 그 누구도. 내가 아는 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거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지? 그 얘기는 그 평활근들은 신경세포하고 연결이 안 돼 있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생각해요? 안 돼 있다는 얘기? 아니, 돼 있다는 얘기. 돼 있다. 걔네들도 돼 있어. 근데 왜 얘는 내 맘대로 안 되지? 결국 그게 신경 조직으로 넘어오는, 그때 가서 우리가 배울 것이지. 신경은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그런 신경, 회로와 우리가 인지를 하지 못하면서도 그냥 혼자서 알아서 자기들끼리 하는 그런 신경회로가 두 개가 따로 있구나 하는 게, 그런 결국 이 평활근들, 우리 장기를 움직이는 평활근들은 바로 그 신경들, 우리가 좀 내 마음대로 인지를 하면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그 계통이 아닌 다른 자기들끼리 알아서,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인공지능이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그 신경들의 연결이 돼 있다는 그 차이가 딱 확연히 이미 갈려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평활근과 이제 이 골격근의 차이가 났는데, 언제나 그렇게 이 딱 두 양극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중간적인. 여기서 이제 얘는 뭐냐? 아주 고유한, 유일하게 이 친구는 심장 박동을 해야 되잖아요. 심장 역시 엄청나게 중요한, 심장 박동 수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근육세포가 이걸 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 심장을 수축을 하는 그 근육 조직은 심근이라고 하는데, 좀 특이하게 따로 구분을 해서 카디악 머슬이라고 해서 해줘야 되는 건데, 이들은 뭐가 다르냐? 마치 골격근처럼 줄무늬가 있어. 너 골격근이구나. 그러면 너도 내가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겠구나. 알았어. 심장 박동 이제 너는 한 500번 하자. 그러니까 안 되는 조직이잖아요. 줄무늬근, 골격근 같은 그런 줄무늬근 해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이게 안 되는 심장. 지가 알아서.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러니까 대충 태생적으로는, 이 발생학적으로 태생적으로는 골격근과 비슷한 그런 계통의 이 발달을 거쳐왔을 수는 있으나, 다만 신경과 연결하는 그 부분에서 얘네들이 잠깐 딴 생각을 해가지고서 다른 종류의 신경과 연결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게 훨씬 우리에게 이득이 됐었을 테니까. 내 마음대로 우리가 심장을 박동을 조절할 수 있겠다면 얼마나 불편한 일이었겠어요. 심장이 알아서 해주는 게 얼마나 다행. 그래서 뭐 그겁니다, 결국. 자, 신경 조직은 여기서 사실 다룰 수 있을 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그냥 살짝 넘어가는 것인데, 뭐 이런 것들을 한다. 나중에 신경계에 들어갔을 때 제대로 볼 것이니까, 신경 조직이 이 4대, 소위 말하는 동물의 4대 대표적인, 왜 대표야? 니들 왜 대표해? 흔하니까 가자. 그 대표 조직 중에 하나구나 정도로 알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신경을 이루는 특이한 세포, 이 뉴런이라고 하는 이상하게 생긴 세포 있잖아요. 마치 갑자기 아침에 헤어드려야 하다가 감전된 것 같은 그런 머리, 메두사 머리를 하고 있는 그 세포, 뉴런이라고 하는 세포와,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일종의 또 다른 스테레오 타입이고, 신경하면 그런 뉴런 세포들만 있다고 얼핏 생각하기 쉬우나, 그 밑에서 무대 뒤에서 그 뉴런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훨씬 더 많은 수의 이 보조 세포들이 생긴 게 좀 다른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건 뭐 그때 가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다양한 기관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관계라는 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결국 우리가 보겠다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 다양한 기관계를 하나씩 이거 다는 못하고 몇 가지만 골라서, 예를 들어서 무슨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그다음에 무슨 뭐 면역계, 그다음 또 뭐 신경계, 그런 것들은 최소한 보고
2학기를 끝내자라는 것이 목표라는 것인데 결국 이제 그런 기관계가 온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협동해서 기능을 수행하는 한 방향으로 다른 기관들이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서 어떤 하나의 큰 목적을 수행하는 그런 것들이면서 엄청나게 많은 서로 다른 기관계들이 여기에 이 얘에 지금 그러니까 각각 기관계를 구성하는 기관들이 나는 이 일을 하는데 여기에 동참하고 있어 라는 것들이 여기서 이제 확인이 될 수가 있겠죠. 뭐 그 정도입니다. 너무 일찍 끝났다. 이건 아니야. 그거를 여기 안 띄워왔어. 그래가지고. 어쩌나, 이걸? 띄우지 않고 그냥 할까? 네, 그럽시다. 띄우지 않고 그냥 해도 되지. 근데 그걸 안 갖고 왔다. 한 5분만 더 하고 끝낼게요. 5분만. 자, 일단 면역 반응에서 선천성 면역 반응으로 인해 세포들이 과민 반응에 필요한 물질마저 공격을 해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천성 면역 반응이라는 거는 구분 안 하고 아무나 들어오는 외부 침입자는 무조건 구분하지 않고 전부 다 제거하는 게 선천성 면역 반응이죠. 모든 항체가 후천성 면역 반응을 할 수는 없을까요? 원래 모든 항체는 후천성 면역 반응을 합니다. 이분 뭔가 좀 아네, 이미 면역 반응에 대해서 뭔가 좀 아는데 항체라고 하는 것은 자, 면역 반응에서 요것을 고른 이유는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면역계를 할 때 각인을 시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요것만 일단 주입을 하고 갑시다. 면역 반응, 식물에서의 면역 반응처럼 동물에서도 선천성 면역 반응과 후천성 면역 반응이 있습니다. 선천성은 우리가 태어나고 그냥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이고 후천성은 우리가 나가는 동안에서 우리가 습득한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절대 아니고 선천성 면역 반응이라는 것은 태고 쪽부터 그러니까 옛날 고리타분한 방식의 면역 반응입니다. 누구나 다 있어 사실. 단세포 생물 옛날에 없는 우리가 아주 멸시에 맞지 않는 저 하등 동물들도 선천성 면역 반응은 다 가지고 있어. 일단 보호하는 거 껍질로 그 선천성 면역 반응의 일종이고 그 다음에 그 보호막은 언제나 뚫리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 어떠한 벽도 침입자를 뚫어내지는 못하는 건 다 상식이지. 들어오면 어떡할 거냐. 그것을 뚫고 들어온 친구들은 일단 넌 우리가 아니네라는 것을 인식을 하기만 하면 무조건 없애버리는 게 선천성 면역 반응입니다. 후천성 면역 반응이라는 것은 여기서 진화한 거예요. 포유동물만 가지고 있어요. 후천성 면역 반응은. 물론 식물이 가만히 듣면 조금 화낼 일이지. 너희만 가지고 우리도 있다 하고. 그러나 어쨌든 이 면역 반응이라는 것을 동물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좁은 의미로 간주했을 때 후천성 면역 반응은 포유동물 이상에서만 진화적으로 습득을 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다음번에 걸리면 넌 국물도 없어라는 기억을 할 수 있는 특이적으로 옛날처럼 그러니까 누구를 제거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 구분 없이 그 마을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게 선천성 면역 반응. 선천성 면역 반응의 일부로서 여러 가지 그러한 항바이러스 물질들 또 세균 세포를 그냥 막 구멍을 뚫어버리는 그런 세포들 돌아다니고 있어. 근데 그들은 누가 누군지 구분을 안 해. 무조건 네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만 확인되면 그냥 네가 세균인지 바이러스인지 구분 없이 다 죽여버리는 게 선천성 면역 반응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이 질문자가 얘기한 것처럼
과민 반응이 선천성 면역 반응에서 일어나게 됐을 경우에는 훨씬 더 과도한 그런, 왜냐하면 PR을 구분하는데 사실 PR 구분이 늙어갈수록 또는 유전자가 잘못되면 구분이 어렵거든. Friendly Fire라는 전쟁에서 얘기가 있는 것처럼 적군인 줄 알았는데 아군이야 하는 그런 식으로 막,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면역 질환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모든 항체가 후천성 면역 반응을 할 수는 없을까요? 라고. 왜냐하면 이런 질문 예제는 그런 선천성 면역 반응에서도 이 후천성 면역 반응에서 이 항체라는 것은 사실 후천성 면역 반응의 결과로 우리가 진화시켜 온 거거든. 근데 써보니까 좋지. 항체는 뭡니까? 특이적으로 누구를 골라서 찝어낼 수 있잖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온 거, 무슨 독감 바이러스에서 온 거, 그것을 구분해서 찝어낼 수 있는 게 항체잖아요. 서로 다른 항체가.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가 막히잖아. 아주 레이저로 딱딱. 그러니까 선천성 면역 반응에서 이것을 어답트를 한 거지. 야야, 너 좀 이리 와. 같이 하자 이거. 그래서 이 항체를 선천성 면역 반응에도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된 것인데, 그러니까 이 모든 항체가 후천성 면역 반응을 할 수는 없을까요? 이미 그 시절은 지났지. 하다 보니까 워낙 항체를 쓰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그것은 좀 살아나기 곤란한 문제고, 선천성 면역 반응은 왜 존재하나요? 라는 질문은 지금 이 대답에 된 것 같고. 딱 하나 했네. 딱 하나. 자, 그래서 약속한 대로 5분 조금 넘기고 끝. 다음 시간에 좀 더 나갈게요. 질문.